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칩 제조사 중 하나인 AMD의 CEO 제리 샌더스는 반도체가 1980년대의 원유이며 그 원유를 통제하는 자가 전자산업을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컴퓨터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서 PC는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 놓일 만큼 작아졌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캠코더, 전자레인지, 소니 워크맨 등 이제 모든 물건에 반도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리 샌더스는 마치 석유처럼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야성을 불가능하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후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에 맞서기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켜야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책임져 주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국의 반도체 칩 제조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장기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979년 소니는 워크맨을 출시했습니다. 음악 산업에 혁명을 일으킨 휴대용 음악 재생기 워크맨은 소니의 집적회로 5개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개척했지만 일본에서 개발해낸 집적회로가 워크맨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3억 8,500만 대의 워크맨을 팔아치우며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로 등극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일본은 고품질의 저가 메모리 칩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AMD, 내셔널 세미컨덕터 등 여러 반도체 기업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디램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인텔이 디램을 안 만드는 것은 포드가 자동차를 안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인텔 역시 디램 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일본의 공세에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디램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PC를 위한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미국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2배 올랐고 미국의 수출가가 저렴해졌습니다. 게다가 컴팩 컴퓨터가 개인용 PC 시장에 뛰어들며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사무실과 가정에 설치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고 인텔이 PC용 칩 판매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디램 시장 독점으로 인해 폐허가 된 미국의 메모리 칩 기업들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메모리 칩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에서 훨씬 더 저렴한 공급원을 찾아낸과 동시에 이미 상품화된 디램보다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텔은 한국의 삼성을 환영했습니다. 삼성이 제조한 칩을 인텔의 브랜드로 판매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공습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일본처럼 완벽한 수율을 자랑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생산 비용과 임금은 일본에 비해 낮았고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덤핑을 중단하라고 위협했고 일본은 디램의 대미 수출량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더 많은 디램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일본의 도시바나 후지스 같은 기업이 디램 시장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의 미래를 건 반도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삼성의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는 한국이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도록 도우면서 일본 경쟁자들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적의 적은 친구였던 셈입니다. 소련은 냉전 초기 핵심적인 기술 경쟁에서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는 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칩을 아무리 훔쳐온다고 해도 소련의 반도체 제조, 생산 기술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반도체에서 실패한 이유는 지나친 군사 수요와 공급망 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민간 반도체 소비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분업과 발전은 투자를 이끌었고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가진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는 군사 수요 외에 소비 시장이 거의 없었기에 민간을 위한 칩 생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동독 외에는 반도체 공급망을 가질 수도 없었기에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살려보려는 소련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만은 1985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모리스 창에게 그 기관을 맡겼습니다. 당시 모리스 창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년을 일한 뒤 CEO가 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TSMC를 세웠습니다. 대만 정부는 모리스 창에게 섬나라의 반도체 분야 전부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끔 약속했습니다. 모리스 창은 고객이 설계한 칩을 생산해주는 반도체 회사를 구상했습니다. 연살력이 저렴해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았던 수많은 기기를 위한 반도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은 반도체 생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니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전문 기업에 아웃소싱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제조 설비의 가격과 연구개발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은 파운드리 개념을 중요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모리스 창의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팹리스 칩 설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의 지정학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의 37%를 만들었지만 2000년이 되자 그 숫자는 19%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3%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 역시 무너졌으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급속히 반도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반도체를 끼워 넣어 전자장비로 조립하는 일에 특화된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반도체의 제조 역량은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으로 이주한 후 미국에서 공부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했던 리처드 창은 2000년 SMIC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자본의 절반은 미국 투자자로부터 나왔고 창은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리처드 창의 전략은 TSMC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기업들의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데리고 왔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005년에 파운드리에 뛰어든 삼성전자까지 포함하여 동아시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덕분에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은 싼 가격에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어 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텔은 대부분의 PC에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는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이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전화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새로운 전화기가 컴퓨터처럼 작동하기를 원하며 그 목적의 칩을 인텔에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인텔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내고 있었습니다. PC와 서버가 돌아가게 하는 칩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이미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놔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텔이 아이폰의 칩 공급 계약을 거절한 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컴퓨터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발상을 하지 못한 인텔은 발버둥쳤지만 결국 제대로 된 스마트폰용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며 삼성과 애플을 위협하던 중국 기업 화웨이의 성공은 단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품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칩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독자적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애플이나 삼성에 버금가는 기술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TSMC의 첨단 공정에 의존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칩을 생산하며 중국 기술 자립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의 기술력 확대를 오지와 인공지능, 군사정보,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2019년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조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TSMC도 더 이상 화웨이 칩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즉, 하이실리콘이 아무리 뛰어난 칩을 설계해도 그것을 제조해줄 곳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첨단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화웨이의 사례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군사력 못지않은 전략적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더 강력한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외치며 새로운 기술 냉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테슬람과 극심한 주가 변동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주요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짐 켈러 같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스타를 고용해 자율주행의 필요에 부합하는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OTA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스마트폰을 연상시킵니다.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경험을 섬세하게 조율하며 전기 자동차의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융합시켰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분석, 적용, 발전시키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입니다. 칩월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 NVIDIA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바로 팹리스 FABLESS 모델을 통해서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생산 공장 없이 칩 설계에만 집중하고 실제 생산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이렇게 분업을 극대화한 전략은 자본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생산 설비 대신 설계와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G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게임 그래픽용 칩으로 시작했지만 GPU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구조 덕분에 인공지능 AI 시대의 최적의 반도체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쿠다라는 독자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는 AI 학습의 표준 도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과 성공은 무기를 직접 만들지 않지만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설계자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이들의 GPU는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AI 분석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쓰이며 현대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등장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공장을 많이 가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줬고, 설계와 아이디어, 협업 전략이 산업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를 전략적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전쟁터는 반도체 위에 있으며, 이 전장에서 AI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국가와 기업이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될까요?